1260년에 벌어진 아인잘루트 전투는 몽골 제국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복 정신은 여전히 몽골인들 사이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위 계승 다툼과 신앙의 차이로 인한 내전에 그 힘을 소진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이후 100년 동안 아시아를 계속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갈등은 결국 제국의 성장을 멈추게 했고 끝내 제국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위대한 칸문케는 1259년 송나라 원정 중에 사망했습니다. 막내 동생 아릭부카는 수도 카라코름에 있었습니다. 쿠빌라이와 훌라구는 원정 중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송나라와의 전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아릭부카는 스스로를 대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쿠빌라이의 불교 신앙을 이유로 그를 유약하다고 여긴 귀족 가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쿠빌라이 역시 스스로를 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형제에게 맞서 진군하며 내전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쪽에서는 금장한국의 이슬람 지도자 베르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그다드 함락을 용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훌라구가 중국으로 향하는 틈을 타 이란국의 영토를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타이 가문의 영토가 몽골 제국 내의 두 내전 지역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분쟁의 중요한 지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제국은 이제 5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아릭부카와 쿠빌라이 사이의 전쟁은 툴루이 내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분쟁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전쟁은 1260년에 시작되어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쿠빌라이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남송을 떠나 북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송나라는 거의 저항 없이 잃어버린 영토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아릭부카는 서하 영토를 공격했지만 격퇴당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버려진 카라코름으로 진격해 그곳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동시에 아릭부카와 쿠빌라이는 모두 차가타이 칸국의 왕위에 자신들의 후보를 앉히려 했습니다. 결국 아릭부카는 쿠빌라이의 지명자를 가로채 암살했습니다. 차가타이의 손자 알루구가 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릭부카의 상황이 악화되자 알루구는 그를 돕기를 거부했습니다. 알루구는 심지어 아릭부카의 사절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반란이 일어난 중국 일부 지역으로 군대를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릭부카는 알루구와 전쟁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타이 칸국과의 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동맹이 그를 떠났습니다. 데칸의 인장을 훔쳐 쿠빌라이에게 전달한 그의 아들도 떠났습니다. 지지자도 보급품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릭부카는 홀로 상도로 이동해 형에게 직접 항복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새로운 데칸이 되었습니다. 이 내전은 제국의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쿠빌라이는 이 과정에서 중국 군대 관료, 민중과 강력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편 훌라구와 베르케는 코카소스와 호라산의 국경을 따라 싸우고 있었습니다. 훌라구는 1262년에 해당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해 그의 아들 아바카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금장한국의 영토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기세가 오른 베르케의 군대는 아릭부카의 지원을 받아 방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카스피해 동쪽 어딘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훌라구는 수부타이가 택했던 경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다르반 통로를 통해 금장한국의 영토로 진입했습니다. 초기 원정은 유망해 보였습니다. 적들은 압박에 밀려 후퇴했습니다. 훌라구는 적을 추격하기 위해 아들이 이끄는 부대의 일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버려졌지만 보급품이 가득한 캠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며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장한국의 주력 부대에 기습을 당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이란국의 군대는 얼어붙은 테레크 강 너머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얼음이 깨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차가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훌라구는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르케는 잃어버린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습니다. 양측 모두 전쟁을 계속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릭부카가 쿠빌라이에게 항복하자 금장한국 역시 1265년에 그의 권위를 받아들였습니다. 훌라구는 126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이어 베르케가 1266년에 사망하며 적대 행위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은 여전히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칭기즈칸의 유사는 4개의 서로 다른 국가로 대변되었습니다. 내전이 끝나자 쿠빌라이 칸은 몽골 제국을 원나라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도는 캄발리크 또는 대도로 불리는 도시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베이징이 됩니다. 1271년에 쿠빌라이는 스스로를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은 서서히 몽골인보다 더 중국인답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2만 개 이상의 공립학교를 세웠습니다. 또한 예술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마르코 폴로를 포함해 전 세계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황제는 은으로 뒷받침되는 부패할 수 없는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그때까지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폐는 몽골 제국 전역에서 통용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1400개의 역참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네트워크를 개조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무역 거점으로도 활용하며 중국을 세계에 개방했습니다. 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디어와 화약, 다른 발명품들을 퍼뜨렸습니다. 불행히도 흑사병 또한 퍼뜨렸습니다. 그는 매우 효율적인 중앙 집권 정부를 만들고 군대를 변모시켰습니다. 기마 군단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의 군대는 이제 소수의 몽골 전사와 방대한 수의 중국 군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다시 송나라를 상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송나라는 평원 전투에서 몽골군을 막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대 최고의 요새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최고는 양양성이었습니다. 이곳은 수년치의 보급품과 높고 이중으로 된 성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할아버지의 중국 정복 비전을 실현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대를 진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000척의 원나라 함선이 건조되었습니다. 숙련된 북중국 및 고려 선원들이 모집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강을 장악하고 적의 보급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해군은 7만 명의 훈련된 해병과 함께 조직되었습니다. 이는 몽골인들이 얼마나 적응력이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양양 공성전은 중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 공성전은 6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비대원들은 도시가 함락되면 중국 전체가 뒤따를 것을 알았습니다. 송나라는 도시를 탈출하거나 증원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요새를 무너뜨린 것은 새로운 디자인의 평형추 투석기였습니다. 이 투석기는 500m 거리에서 300kg의 돌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버텼던 양양은 1273년에 며칠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쿠빌라이의 군대는 빠르게 남중국을 휩쓸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송나라 조정은 8살의 조병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송나라는 평화 협상을 위해 사절을 보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찾아 도시에서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거대한 함대에 승선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송나라 선박을 공격하기 위해 해군을 이동시켰습니다. 이 캠페인의 결정적인 전투는 1279년 3월 19일 예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은 송나라 함대는 천척의 배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방대한 수의 민간인이 탑승한 수송선이었습니다. 한편 쿠빌라이의 함대는 약 300척의 군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배들에는 2만 명의 숙련된 해병이 탑승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인근 토지와 보급품을 장악하고 있어 유리했습니다. 송나라 군대 내부의 일부는 해군이 먼저 만해 입구를 점령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서쪽으로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휘관 장세걸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는 육지의 모든 궁전과 집, 요새를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천척의 함대 전체를 사슬로 묶었습니다. 황제의 배를 중앙에 둔 하나의 수평선을 형성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탈영을 방지하고 최후의 저항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전투는 원나라 군대가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연성 물질을 채운 작은 배들을 송나라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송나라는 이 움직임을 예상했습니다. 이미 배에 진흙을 칠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화선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긴 장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원나라는 양쪽에서 만을 봉쇄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강물을 마시게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신을 꺾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보고 원나라는 군대를 4개의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분리된 작은 전선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송나라 배들은 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형을 바꾸거나 협력할 수 없는 손쉬운 표적이었습니다. 원나라는 조수가 낮을 때는 북쪽에서, 높을 때는 남쪽에서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력 부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화살로 몽골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갑자기 이 공격들이 멈췄습니다. 원나라 배들에서 축제 음악과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 군대가 이제 방심했다고 생각한 송나라 전사들은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음악은 총공격의 신호였습니다. 원나라 해군 전체가 화살 세례를 받으며 중앙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측면에 있던 모든 송나라 병사들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한 수천 명의 동료들이 학살당한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송나라는 결국 패배했습니다.